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는 사실이 OECD가 발표한 지표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요.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8%. 물론 마이너스란 역성장입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요. 미국은 마이너스 7.3%, 일본은 마이너스 6%, 프랑스 마이너스 11.4% 이렇습니다. 이 지표를 제대로 분석해보기 위해서 경제 전문 기자인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OECD 보고서가 발표되고 정부와 청와대는 고무된 반응입니다. 반면에 야권과 보수 언론에서는 섣부른 자화자찬이다. 우리 국민들은 힘든데 자랑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박 기자님 최근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으니까 네. 미국도 이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성장률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죠. 예. 그리고 아마 이번 2분기는 더 안 좋을 겁니다. 수치로만 보면 좋지가 않습니다만 한국과 조금 다른 것은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에서 이런 성장률을 대하는 그런 자세들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침착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좀 중립적이고,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사실 많이 보입니다. 저도 언론에 꽤 오래 있습니다만, 특히 정치권, 그리고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보도를 접하는 내용들이 보면 한국은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사 제목에 보면, 웬만하면 패닉이다. 그리고 날벼락이다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예. 외신들 한번 보시면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쓰진 않거든요. 예. 그런 보도라든가 그리고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실제로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자중하고 조심스러워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좀 감정적인 보도 또 감정적인 접근 또 때로는 진영 논리에 치우친 또 일방적인 주장들이 좀 많지 않나 예. 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진영 논리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올해 성장률 OECD 1위, 내년엔 34위 추락 전망 이런 제목의 네. 기사를 냈어요. 참, 물론 그렇게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보도가 갖는 맹점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 철저하게 상대평가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OECD 보고서도 저는 큰 의미를 두지 말아라고 하는 게 한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 경제 체질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처한 한국 정부가 잘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경제 활동 하는 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대부분 다 지금도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픽업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빨리 코로나에 대처를 해서 이미 4월 이후에 상당히 많이 정상화가 됐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고 우리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가면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장률이 올해 대비해서 높아질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올해 성장률이 나빴던 나라들은 무조건 내년에 좋아집니다. 실례로 우리 금융위기 당시에 2010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6%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8년, 9년의 성장률이 0.몇 %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 해에 6%를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가 대단히 잘 됐느냐. 6% 성장을 했던 당시 정부는 잘했느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결국은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우리가 성장률이 1위를 하면 내년은 30몇 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년엔 34위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누구 표현처럼 수학을 못하든지 예.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하든지 그거 말고는 정말 경제를 안다라면 그런 식의 표현을 쓰기는 어렵죠. 예. 아까 미국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풀었고 지금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저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또 심하게 마이너스 7.3%를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한국 들어온 지 지금 3주가 됐는데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냐. 미국이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다시 락다운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미주리의 경우도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아무리 풀어도 그러한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또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암만 돈을 부어도 원래처럼 돌아가기는 힘든 거고요. 또 성장률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직까지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뭐 재난소득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카드 사용을 보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돈을 풀어서 그게 내수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됐고 미국은 아예 경제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쓸 데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미국이 만약에 지금 미국이 푼 돈이 무려 지금 3,400조 원을 풀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600조니까 이 예산에 벌써 한 5배 가까이 풀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반기에 또 1,000조 원을 더 풉니다. 예.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정말로 마이너스 15%, 20% 갔겠죠. 더 안 좋았을 거다. 네, 이걸 풀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확장 재정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방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확장 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돈을 쓸 거냐 쓰지 않을 거냐. 내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팬데믹이 글자 그대로 지금 100년 만에 온 겁니다. 과거에 1910년대 스페인 독감 이후에 지금 100년 만에 온 건데 100년 만에 온 이런 큰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갔는데 그럼 병원에 가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게 그렇게 큰 병이 아니라면 돈 쓸 필요가 없겠죠. 지금 돈 안 쓰고 다른 걸 하면 되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다라면 일단 우리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다면 당연히 그 돈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쓰고 나서 몸이 체력이 회복이 되면 퇴원을 해서 다시 돈을 벌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갔는데 이 돈을 써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이거 그렇게 중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돈 쓸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100년 만에 온 세계적인 팬데믹이다 생각하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앞으로 4차 추경도 해야 될 텐데 홍수 때문에 이게 기재부나 또 공무원들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돈을 풀면 결국은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특히 40%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는 이 40%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40% 비율 정말 넘기면 큰일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같은 40%라 하더라도 환경이 변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GDP 우리가 부채 비율이 40%냐 50%냐 이게 결정적인 어떤 그 기준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빚이 100만 원이 있는데 집이 1억 원짜리 집이 있는 사람과 내가 빚이 뭐 정말 1,000원밖에 없습니다만 아무런 자산이 없는 사람 누가 더 신용도가 높을까, 누가 더 안정적일까 이런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40% 혹은 50%, 일본 같은 경우는 200%가 넘습니다만 일본이 GDP 200%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어도 버틸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엔화가 안전자산인 이유는 그만큼 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은 빚의 상당수를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빚이 늘어나도 이건 부채 비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40% GDP의 빚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빚이 외국인들한테 지는 빚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한테 지는 빚이냐에 따라 가지고 40%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GDP 대비 40%의 빚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팔 만한 자산이 있었느냐 없으냐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순채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돈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위기가 오면 해외에 투자했던 돈을 팔아서 자산으로 해서 갚을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성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 외국인들이 주로 샀는데 지금은 한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빚을 빌려야 되는데 아내한테 빌리든가 자식한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빌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빌리면 그 100만 원이 빚이겠죠.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아이들과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한 그 빚은 안 갚아도 되는 안 갚아도 돈이죠. 그렇죠. 되는 빚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웃에 50만 원을 빌렸다. 그럼 이웃이 어느 날 곧바로 그냥 50만 원 주세요 하면 줘야 되죠. 안 주면 바로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빚의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빚의 성질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운 좋게도 2015년 이후에는 우리 자산도 많아졌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과 우리나라 기관들의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가 빚을 져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 빚의 80%를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내 돈 갚아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고요. 또 설사 내 돈 갚아라고 하면 엔화를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달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는 GDP 대비 40% 빚을 지면 안 된다고 했다가 왜 지금은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의 옆에 중에는 그러한 변수들 달라진 상황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숫자 안 봐서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고 앞으로도 또 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달러를 풀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게 아닐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 같고요. 네.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근데 달러 가치가 과연 하락을 할까도 또 봐야 됩니다. 예. 미국도 많이 풀었지만 한국도 많이 풀었거든요. 일본도 많이 풀었고. 예.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건데 미국이 많이 푼 만큼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도 같이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특별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위기가 왔었을 때 결국 사람들이 한국 돈을 살 것이냐 달러를 살 것이냐. 결국은 달러를 산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의 경제 수준에 비해 가지고 달러의 힘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 경제국가가 없습니다. 독일도 좋지 않고요. 일본도 좋지 않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위기에는 살 수 있는 게 달러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금과의 관계는 그나마 달러에 대적할 수 있는 게 금이다 보니까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반적인 전망으로 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봐야 됩니다만 여전히 미국 경제 탄탄하고요. 보시다시피 미국 주가 보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큰 폭에 과연 달러 가치가 하락할까 저는 좀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주식 얘기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어쨌든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음에 불구하고. 근데 한국 주식도 최근에 또 2,400선을 또 회복을 했단 말이죠. 네, 엄청 올랐습니다. 예, 이게 뭐 동학 주식 운동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개미들이 했고 앞으로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어제 뭐 언론이 썼죠. 올라도 안 이상하고 내려도 안 이상하다. 전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을 외국 언론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레이트 락다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을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를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번에 그레이트 락다운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 풀어보면 대공황 그리고 대침체 그리고 이제 대봉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세 번의 큰 경제 구조의 상황들이 지금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의 대공황이나 그리고 이제 대침체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고 이번에 대봉쇄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팬데믹 때문에 경제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에 걸렸던 거라면 지금은 교통사고가 나서 외상을 당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움직이는 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니까 돈을 풀어놓으니 그 돈이 계속 자산으로 가고 있고요. 자산으로 가는 게 부동산과 결국은 주식으로 가는데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원래는 주식시장은 그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돼야 되는데 돈이 원체 많다 보니까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식이 더 오를 거냐 덜 오를 거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 오를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 떨어질 것이다 라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과거에 없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푼 적도 없었고요. 경제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소위 말하는 인간들이 활동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수익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은행에 넣어놓지는 않을 테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다. 근데 최근에 정부가 강하게 부동산을 규제하니까 결국은 주식으로 몰릴 게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만 또 주식은 언제든지 또 폭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부동산과 다른 것은 주식은 가격이 폭락을 해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공매도를 정부가 막아놨습니다만 이게 영원히 오를 수는 없죠.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은 오르다가도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생각할 겁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누구나 다 그런 심적인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과연 끝까지 주식시장을 갈 거냐고 좀 지켜봐야 되죠. 또 부동산 얘기도 했으니까 지금 OECD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실질 주택 가격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고개를 좀 갸우뚱할 것 같아요. 이 의미는 뭡니까? 이게 이제 국가들마다 형식이 좀 많이 다른데요. 최근에 베이징의 집값도 폭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런던이나 토론토 그리고 뉴욕의 집값도 많이 폭등을 했던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맨하탄도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는 합니다만 소득 대비 아마 주식 가격을 이제 보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나라마다 분석할 수 있는 좀 틀들이 좀 다르고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집값을 얼마나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질 텐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 분위기 그 분석이 좀 다를 수는 다르다. 있고 예. 네 그리고 또 한국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 집값이 과다하게 오른다든가 예. 나머지 지방은 안정이 되고 예. 근데 이것을 평균치로 냈었을 때 또 다른 나라랑 또 다른 형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OECD의 이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기자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 서울도 메가시티니까 1,000만이 넘으면 네. 뭐 런던, 도쿄, 뭐 뉴욕, 뭐 또 다른 뭐 아시아 쪽에서는 뭐 홍콩도 포함될 수 있겠고 이런 큰 도시의 주택 가격하고 우리 서울하고 가격이 바로 비교하면 서울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다르고요. 그리고 생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는 교육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예. 그러면 교육에 대한 비용을 빼고 나서 우리가 소득 활동할 수 있는 돈을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쪽과는 비교가 안 되죠. 돈을 쓸 수 있는 거의 다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빼버리면은 쓸 게 맞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예.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어떻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약간 개도국으로 갈수록 이제 식료품에 대한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냐 말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죠. 이 최근에 정부가 7.10 대책도 냈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냈습니다. 보유세도 올리는 대폭 인상하는. 네. 경제 전문가들하고 제가 몇 분 인터뷰했습니다만은 이번 조치는 아마 시장에 조금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조만간 안정화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도 최근에 수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망 뭐 주식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부동산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정책이 작용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는 오늘 저녁에 야구를 하는데 기아가 LG한테 이길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를 해달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팀의 구성을 보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막상 경기를 하다 보면 외적인 변수가 생겨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이걸 정말로 작동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전망하기 힘듭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지금 현재 한국 경제, 한국 부동산에 봤었을 때 적절할 것이냐 하지 않는 거냐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이제 전망을 그러니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좋은 선수가 있다고 항상 그 경기를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결국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은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다른 데는 말고 미국의 경우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 동안 미국 있으면서 사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부분인데, 부동산의 소위 말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한번 봤었거든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 OECD 기준으로 이 정도 됩니다. 이 0.15%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5억 원 집을 갖고 있으면 한 75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5억 원 정도 집 가지고 있으면 한 75만 원 정도 이 재산세를 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요.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데가 올 때 제가 찾아보니까 하와이인데 0.27%입니다. 우리가 0.15인데 하와이가 0.27%.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5억 원 세금에 75만 원을 내지만 하와이는 135만 원을 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뉴저지의 경우는 실효세율이 2.47%입니다. 즉 5억 원짜리 집을 뉴저지에 가지고 있으면 1235만 원에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16배 정도 세금을 내는 거죠. 거기서 세금 폭탄이란 말 안 합니까? 그게 이제 과거부터 계속 내왔던 부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돈이 있어서 집을 사고 나서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내가 10억이 생겼다. 너 뭐 할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유세가 낮으니까.
갖고 있어도 부담이 없는데 미국의 경우는 내가 10억이 있다고 해서 그 10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가려면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비버리힐즈에 좋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저 사람은 정말 부자라는 의미로 통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졸부가 된 게 아니라 그 보유세를 계속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병률 기자 첫 출연이었는데 그 댓글 반응은 상당히 좋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